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저희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빠를 잊지 못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부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애기 아빠 사업도 잘 되고 솔직히 부족한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문득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빠가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빠도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은혜를 제가 갚을 수만 있다면 수천, 수억만 원을 써서라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 손에 자랐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항상 제게 하는 말이 엄마 없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아빠가 그만큼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엄마 없냐고 하면 나는 엄마 필요 없다고 그래.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우리 딸?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곤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엄마가 없는 게 사실 많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잘해준다지만 같은 여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을 아빠와 상의해야 하고 아빠에게 물어봐야 하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사춘기가 오면서부터는 아빠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졌습니다. 저 하나 키우겠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들어오는 아빠한테 매일 하는 말이라고는 아빠, 나 학원비 내야 돼. 8만 원만 줘. 학원 선생님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그냥 나한테 줘. 내가 직접 내는 게 빨라. 맨날 선생님이 학원비 안 보낸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아빠는 일하느라 까먹잖아. 지금도 벌써 3일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줘. 하고 말대꾸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짜증을 내면 아빠는 뒷주머니에 짱 박혀 있는 낡고 낡은 지갑을 꺼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게 쥐어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학원은커녕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을 가고 놀이공원까지 놀러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빠도 제가 사춘기인 걸 알았는지 절 따로 터치하거나 건드리지 않았고 가족은 저와 아빠 둘뿐이다 보니 한 명이 집에 없으면 마치 빈집처럼 매일매일이 조용했었습니다. 전 그 적막함이 너무 싫어서 매일을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은 날은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서 말도 없이 잠을 자고 오고 밥도 얻어먹고 아빠 속을 참 많이도 썩혔죠. 사실 그 당시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린 이유가 아마도 외로움과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랑 소소하게 다툰 이야기나 언니, 오빠, 혹은 남동생, 여동생이랑 싸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항상 집에 온기가 있는 친구의 집이 너무 부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네서 이틀, 3일씩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저희 집은 정말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집은 불이 꺼져 있고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집에 그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건지 화장실 바닥이 전부 메말라 있었죠.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면 안방에서 아빠가 나와 딸 왔어. 수민이네서 자고 온 거지? 그럼 아빠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수민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네가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는데 수민이 엄마야 상관없지만 온 건 알고 있냐면서 물으시던데 아빠한테 말을 안 해줘서 아빠는 몰랐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했지. 잘 좀 부탁드린다고. 내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됐는데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어. 아빠 잘했지? 하면서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빠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절 혼냈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을 테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빠는 항상 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다 보니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보내버린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각보다 제 사춘기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가 한창 과도기였던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니까 아빠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저 하나 키우겠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취미도 없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만 주구장창 하시는 아빠에게도 숨 쉴 구멍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때쯤 처음으로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연애 좀 하고 그래. 꼴이 이게 뭐야 꼴이. 이래서 아줌마들이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긴 하겠어? 옷도 좀 새로 사 입고 양말 같은 것도 너무 다른 건 신지 마.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마누라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일수록 더 꾸미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흉을 안 봐. 하고 아빠가 바닥에 널브러져 놓은 빨래를 개면서 잔소리를 했죠. 아빠는 제 말을 듣더니 아이고 됐네요 됐어. 무슨 나이 먹고 여자야 여자는. 난 네 엄마 하나면 충분해. 네 엄마가 금방 그렇게 떠나서 그렇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진짜 엄마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아빠가 지금은 이래도 젊었을 때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잖아? 그럼 사무실에 여자들이 줄을 쫙 서서 아빠한테 커피 한 잔 타주려고 기다리고 그랬다니까. 야, 너 표정 뭐야? 지금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하면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뭐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엄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암이었죠.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아플 때는 왜 그런 기술이 없었는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에게 들은 걸 기억하면 엄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쯤이었나 아빠가 왜 우리 집에 엄마가 없는지 앉혀놓고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야, 잘 들어. 매일 미니가 왜 아빠한테 엄마가 집에 없느냐고 물어봤었지. 그래서 아빠가 말해줬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너 아주 어릴 때 기억나? 엄마 사진 보고 인사한 적 있었지? 아저씨들 많은 곳에서. 거기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언제 오냐고 네가 물었던 거. 그런 건 기억 안 나겠지? 하고 제게 물은 적이 있었죠. 아빠는 제 손을 잡고는 엄마는 멀리 간 거야. 많이 아파서. 미니 두고 가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아빠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가도 된다고 했어. 나중에 엄마는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어때? 하고 제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도 아빠가 제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해 주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일을 하고 손이 까매져서는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는 저를 불렀죠. 그렇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제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엄마에 대해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울기도 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아빠가 한평생을 저랑 살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날 한강물이 넘칠 만큼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니 그날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착하게 정말 아빠한테 효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아빠가 평생 혼자 사셔서 저는 절대 혼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첫 남자친구를 22살에 사귀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23살에 만난 남자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솔직히 남자 3년 만나면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해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고 사랑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역시나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결혼 시장에서 홀아버지 밑에서 큰 제 사정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사실 그 전에 각오도 어느 정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못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도 뼈 때리는 말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애가 네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자고 하긴 했는데 사실 나는 영 마음에 차지가 않아. 우리 집이 뭐가 부족해서 너네 집이랑 연을 맺어야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우리 남편, 나 둘 다 건강해서 막말로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병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우리 애는 키울 때부터 병원 간 적도 없고 진짜 건강했거든. 근데 니네 어머니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며? 그것도 급성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 알긴 아는 거지? 아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네가 갑자기 너네 엄마처럼 저 세상으로 가면 남은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솔직히 재혼 같은 건 걱정도 안 한다만 괜히 서류에 이혼이라는 그 두 글자가 찍히는 게 너무 남사스럽잖아. 안 그래? 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젊었고 저도 살면서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얘기를 들먹거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 실망스러웠던 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 옆에서 밥만 처먹고 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옆에서 조금이라도 말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처음 뵀던 그날 인사를 마치고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너희 부모님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해? 나 이런 취급 당할 걸 알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진짜 결혼해도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너도 말이야. 진짜 문제야, 문제. 어떻게 옆에서 한마디를 안 하고 밥을 처먹고 있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그런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밥이 넘어가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내가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 아니,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난 그거 감안하고 결혼한다는 거고 네가 좋으니까 한다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 불같이 화낼 건 생각도 못하고 온 거야? 아이, 솔직히 네가 나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이건 우리가 결혼 준비하기 전에도 얘기 나눴던 거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사랑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 어? 아니, 저렇게 말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덕에 그래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잔소리 듣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좀 참아, 어?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과 시댁은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도 시아버지 사업을 지방에서 운영하겠다며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 있는 지역에 사업장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었다면 시어머니가 더 역정을 내실 게 뻔했을 거예요. 그러니 남자친구의 행동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이 남자와 오래 만났으니 결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또 어떤 놈을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찜찜하긴 해도 그냥 다 묻어버리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어느 부부가 그러하듯 평범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보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태도와 저를 무시하는 눈빛은 늘 상처였지만 저만 참고 넘어가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은 5년 후에 산산조각 깨지게 됐죠. 바로 그건 모든 남자들의 판도라 상자인 휴대폰이었죠. 남편은 자기 몸만큼이나 휴대폰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볼 생각도 안 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가끔 휴대폰을 볼 일이 생기더군요. 사실 시댁 쪽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는지 궁금해서 처음으로 남편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댁과의 대화가 아닌 남편 회사 경리와의 대화였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누가 봐도 바람의 흔적이었고 쭉 읽어보니 만난 기간도 꽤 되고 볼장 다 본 사이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 없었기에 내 남편이 바람을 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고 골이 울리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차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이년 뭐야? 박수희? 그년 맞지? 회사 인턴. 그년 맞지? 너 그년이랑 바람났니? 어? 지금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남편 얼굴에 핸드폰을 던졌더니 짜증을 내며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왜 이래? 미쳤어? 아, 그래, 맞다. 바람 좀 났다. 아, 너 같으면 안 나겠냐? 야, 우리 같이 살 부비고 산지 5년이야. 네가 뭘 했는데 그동안? 나 아침 한 끼를 차려줘 봤냐?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했냐? 야, 너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것 좀 번다고 일하는 사람 쓰고 집안 청소하는 사람 쓰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리고 너 살찐 것 좀 봐. 결혼하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야, 여자라면 좀 관리를 해야지. 펑퍼짐하게 살만 쪄서. 야, 너무 꼴도 보기 싫어. 나 바람 핀 거 맞으니까 안 입고 오면 이혼하시던가. 열받아서 야, 도저히 못 살겠으면 이혼하던가 하면서 대놓고 제게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는데 싹싹 빌면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이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상처는 배가 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들쑤셨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쉽사리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마음 알겠고 나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내가 너랑 이혼하면 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이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너랑 이혼하면 그년이랑 바로 붙을 텐데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 비참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나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야간 주간 바꿔가며 교대 근무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번 돈으로 이모님 도움 받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당신도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 돈만 쓴 것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 같이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빌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 여자한테 미쳐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자고 하면서 집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차를 끌고 아빠가 있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밤 11시나 다 돼서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니 아빠가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무슨 일이야? 너 갑자기 집에 왜 왔어? 하고 묻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아빠, 나 아빠랑 그냥 살까봐.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그냥 평생 아빠 옆에서나 살까봐. 얘 좀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서방이 뭐 잘못했어? 아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네가 한번 용서해줘. 여자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최서방네 집도 잘 살고 그 덕에 네가 호강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게 있어도 한 번은 봐주자. 아빠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너무 싫어. 나처럼 혼자 살면서 힘들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딸, 아빠 말 듣자.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빠도 어쩔 수 없는 남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자가 남자 없으면 왜 힘든데? 나도 벌 만큼 벌고 있고 돈 있어. 내가 왜 기죽어 가면서 그 사람한테 빌빌 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아빠 찾아온 것 같아? 그 인간
바람났어. 나 두고 바람났다고. 지네 회사 경리랑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야. 당장이라도 이혼했으면 좋겠대. 근데 나 지금 당장 못 헤어져.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해? 아빠 말대로 참고는 못 사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나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할 거고 절대 기죽고는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 제발 나한테 참으라는 말 좀 하지 마. 나 이미 충분히 많이 참았어.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아빠가 알기나 해? 나 그 집 가면 투명 인간이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내가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줘. 남들은 시집살이라고 시어머니 욕하는데 나는 차라리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적어도 투명인간인 것보다는 낫잖아. 제사나 집안일 얘기도 모두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나를 단 한 번도 그 집안 사람 며느리라고 인정해주질 않는다니까? 아빠가 이런 내 비참함을 알아? 차라리 파혼을 했어야 했어. 그놈의 집구석 인간들이 나 개무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해줄 때 그냥 파혼할걸. 사람들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너무너무 서러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그만 참으라고 해. 그만! 하면서 집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는 가슴이 미어진다며 땅을 치고 울었고 당장이라도 그 새끼를 잡아 쳐 죽이겠다며 전화기를 들고 설쳤죠. 그날 밤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술을 있는 대로 퍼마셨으니 제 머릿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제가 있는 아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앞에 앉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 평생 100년해로 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일까요? 아니면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걸까요? 분명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이혼의 이유는 자꾸 그 사람이 아닌 제게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뭐 때문에 내가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걸까?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을 꼬신 그녀는 뭐하는 년일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도장을 찍어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상간녀 소송도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나름 쏠쏠한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저 혼자 나가고 남편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와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찌저찌 이혼도 했고 위자료도 받고 저도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이혼을 하면 연락도 닿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엮인 친구들도 많다 보니 간간히 남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죠. 저랑 이혼을 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재혼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모임에서 듣게 됐습니다. 뭐 저와는 큰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솔직히 꼬시기도 하고 재혼을 성공하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오히려 여기저기 일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무슨 자신감인지 여성 쇼핑몰이 하고 싶어서 일을 관두고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서툴기도 했지만 친구와 함께라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아빠에게 소홀했고 연락도 자주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필 제가 가장 바쁠 때, 그리고 아빠와 연락을 자주 못했던 그때, 아빠가 제 곁을 떠나게 됐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아빠의 유일한 가족이 저뿐이라 그런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것도 없이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했고 하던 일을 던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9시간의 수술 끝에 아빠는 의식 없이 수술실 밖으로 나오셨고 숨만 붙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아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죠. 아빠 사고가 뺑소니 사고였는데 범인을 잡기까지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범인이고 뭐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장례라는 건 해본 적도 없었고 어찌됐든 제 손으로 아빠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급한 대로 부고 소식을 여기저기 알렸고 장례 첫날부터 친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교대로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는데 친구 한 명이 그러더군요. 야, 근데 그 인간은 안 온대? 그 네 전남편 분명 아버지 부고 소식 알 텐데 어째 얼굴 한번 안 비추냐?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야 그래도 한때 장인이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생각이 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러게 야 아무리 둘이 소송하고 안 좋게 끝났어도 그렇지 야 상식적으로 조금 너무하긴 하네. 야 연락도 없어? 하고 묻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온다고 해도 좀 이상하고 안 와도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제게 달려와서는 야, 왔어 하며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왔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전남편은 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고생했다. 고생했어. 괜찮아? 하며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래도 가족이었다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좀 들어가서 쉬어.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라 손님도 별로 없잖아. 내가 상주할 테니까 잠깐 쉬어. 라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더군요. 그때가 저녁 6시가 넘기도 했고 어차피 이제 올 손님도 다 와서 저도 남편의 호의를 받고 그럼 나 좀 눈 붙일게. 혹시나 중요한 손님 와서 나 찾으면 깨워줘. 하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얼마나 잤는지 기억도 안 났고 자고 일어나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앞에 뒀던 부조금통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발인도 해야 하고 정산도 아직 안 했는데 부조금통이 사라져버리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바로 로비로 달려가서 저기 혹시 202호 CCTV 좀 볼 수 있어요? 부조금통이 사라져서요. 빨리요. 하고 CCTV 확인을 요청했죠. 그런데 세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조금통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문 앞에 서 있던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인사를 하고 통을 들고 나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바로 정리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데 부조금 들어온 걸 남편이 전부 갖고 사라져 버렸으니 당장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우선 정산을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가봤자 어딜 가겠어 싶은 마음도 있었고 우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아빠를 잘 보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우선 발인을 하고 장지까지 아빠를 모셔다 드리고 이래저래 유품까지 정리하고 나니 일주일이 후딱 가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확보됐고 그 인간들이 부조금통을 훔쳐가는 게 CCTV에 전부 찍혀 있으니 경찰에 고발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살던 집과 유품도 전부 정리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하고 물었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시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왜 왔니? 얘 아들, 나와봐라. 우리 집에 웬 손님이 왔다? 하면서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문 앞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왜 왔어?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왜 왔는지 몰라? CCTV에 다 찍혔어. 부조금통 왜 들고 갔어? 아니,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대체 그걸 왜 들고 간 거야? 뭐 때문에? 하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들고 가? 너 혹시 아버지 돌아가셔서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어? 하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켜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여기 봐. 이거 너랑 어머니잖아. 끙끙대면서 들고 가는 거 안 보여? 아니, 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너 돈 없니? 거지야? 훔쳐갈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부조금을 훔쳐갈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내가 진짜 네가 장례식에 와서 잠깐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위로받았던 내가 미친년이지. 너 같은 새끼한테 고맙다는 감정을 느낀 내가 미친년이야. 돈 어딨어? 그 돈 어딨냐고!
하면서 두 사람을 밀쳤더니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탁 밀치면서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말하자. 솔직히 그 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만 우리가 가져온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니니?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돈의 몇 배는 될 거다. 없는 집 딸년 데리고 와서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시켜주고 신혼집 마련해주고 신혼여행비까지 다 됐어. 그리고 매번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처먹고 자고 어른들한테 돌아가면서 돈 받고 그 돈 다 하면 너희 아버지 죽은 부조금보다 몇 배는 될 거다. 내가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웠는지를 알아? 근데 너한테 갚으라고 하면 그걸 갚을 수나 있겠어? 네 아버지가 3번, 아니 10번 죽어도 그 돈 다 못 갚아.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어차피 우리는 받을 돈 가져온 거니까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하고 저를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도둑년놈 주제에 당당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손에 피 묻히느니 경찰 도움을 받자 싶어서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같이 출동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동이 벌어지고 결국 저희 셋 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까지 왔네요. 그런데 조사를 받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 와중에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미 꽤 오래됐고 남편이 재혼을 하지 못한 이유도 회사 부도가 나자마자 사귀던 격리 여자랑 헤어지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돈도 없어서 부동산에 집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지 않아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저희 아빠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그 짓거리를 했는지 하나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우리 집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잠깐 빌린 거예요. 사돈이잖아요. 사돈한테 돈 빌리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갚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시민한테 겁주고 CCTV까지 들이밀면서 협박한 거, 이건 어떻게 고소 못하나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 사업이 부도가 나서 속이 쓰려 죽겠는데 사돈 돈 좀 빌려간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하면서 울고불고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부조금 찾으러 찾아갔을 때 그때 나눈 대화를 제가 다 녹음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CCTV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두 사람을 사기 도난죄로 고소를 했고 결국 재판까지 서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법원에 들락거릴 일이 진짜 없는데 저놈의 집구석 때문에 대체 몇 번이나 법원을 간 건지 살다 진짜 별 일을 다 겪어봅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도 아깝고 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 결국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도 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 남편 통장 둘 다 확인해 보니 합쳐도 전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며 하는 말이 아버님 부조금, 그게 우리 전 재산이야. 미니야, 진짜 지금 우리 현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돌려줄게. 우리가 몇 배로 갚을게. 우리 이 돈 없으면 정말 현금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 살 빠진 거 보여? 몇 날 며칠 맨날 라면만 먹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근데 이 돈 1,0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너랑 이혼하고 너한테 보낸 위자료의 반도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니까 미니야, 네가 우리 좀 도와줘. 부조금 훔친 거 진짜 잘못했어.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하자. 하고 제 앞에서 빌더군요. 미쳤어? 웃기지 마. 나 너네 모자 둘 다 콩밥 먹일 거야. 그깟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나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돌려보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제게 잘못했다고 비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고 옛 정이 있어서 그런지 더 독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 사정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합의를 선택했고 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한 죗값은 치르게 했죠. 어차피 둘 다 초범이고 저희가 가족이고 했으니 변호사도 제게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더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사람들 앞에 답 없다고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합의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둘 다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저희 아빠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 돈을 전부 돌려받고 그놈의 집구석 인간들도 조용하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참 살면서 저도 그 인간들 때문에 별별 일을 다 겪고 나니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신 덕이죠. 지금 제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아버지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면 매번 아버지 납골당에 찾아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연을 듣는 지금 부모님과 많이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이 계신가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지금 살아계시는 게 어쩌면 효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